자, 이제 임대차를 보시면요. 임대차는 점수가 있다. 문제가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 양이 많아요. 그러면 양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해요. 양이 많은 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그래서 중요한 것 순서로 나오는 것이. 나머지는 다 뭐냐면 법조문이기 때문에요. 법조문은 간단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누가 뭐 천재 물어보던데, 천재 그 기출 천재 있죠? 기출 천재는 12회부터요 30일까지 해가지고 법조문 있죠. 법조문을 다 해설을 해놨어요. 이 말이 이 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2회부터 30일까지 사례형 문제를 다 실으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요. 사례형은 대표적인 사례만 넣고요. 우리가 소수령 문제로 나온 거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정리가 다 끝났어요.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제가 뭐 잠을 먹고요. 라면을 먹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죽을 뻔해가지고 라면을 먹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 해야지? 위액이 막 역류해가지고 뭐 물 마시고 뭐 걸어다니고 별짓도 안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래도요, 끝나고 나서 다행이에요. 끝나고 나서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자료는 다 끝났어요. 정리가 다 끝났는데요. 이걸 이제 목차를 조금 수정을 할까, A4로 할까, 뭐 B5로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B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일단 거기는 그냥 먼저 보내려고요. 보내가지고 하고, 여기는 우리는 그냥 B5로 할까, A4로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요 페이지 수를 좀 줄여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다 돼 있고요. 기출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출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 보다 보면 막 1번이 저기 뒤에 있는 게 나오고 앞에 있는 게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하나를 전부 다요 목차에다가 다 집어 넣은 거예요. 400문제 뭐죠? 몇 문제죠? 한 800문제 정도 되나요? 그 문제를 다 봐가지고 지문 하나하나를 자기의 자리에다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뭐 시간이요 너무 많이 걸려서 탈이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되면 무조건 책 같은 나오고 제목 부탁인데 제목 무조건 사지 말고, 그래서 문제풀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사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풀이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이렇게 처음 오셨다. 그러니까 책 욕심으로 책을 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좀 참으시고, 알겠죠?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번 보면은 되지 않을까. 뭐 출퇴근이나 이렇게 할 때를 보면 그거 보면은요 뭐 해설이 옆에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마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뭐죠, 물권법을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물권법 할 때 이제 점유취득 시하고 공동 소유를 했는데요. 점유취득 시하고 공동 소유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금방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할까 이렇게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내일은 공동 소유만 잠깐 한번 OX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책이 나오면, 책은 다 됐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저녁에요 다시 한번 책을요 낮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어차피 어제도 날샜으니까요. 오늘 하루 날샜는데 뭐 크게 변화된 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178페이지 보면 소수자 보호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보셔요. 자, 우리가 이런 봐봐요. 임대차죠. 임대차는 원래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법은 원래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 임대차는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돼요. 이 소수자가 누구냐면 그것은 임차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가를 누가 지금 잡고 있죠? 민주당이 잡고 있죠. 민주당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지 못하는 야당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를요, 만약에 야당에서 많이 잡는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만큼은 야당이 다수가 되죠. 알았죠? 거기 보면 민주당이 아무리요 의원들이 뭐 지방의 의원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이잖아요. 필요 없어. 그래도 그것은 숫자로 아무리 말해도 권력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다수 소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채권은요 임의규정인데요. 원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편면하는 것은 한쪽이죠.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법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익을 연체하면 이익을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너 나가라 갈 수 있거든요. 해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만 연체하면 나가라 갈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그건 무효예요. 3번 연체하면 나가라 갈 수 있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그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편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합의가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편면적 강요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건 다 강요규정이 됐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임의규정이 항상 우리가 뭐 다 강요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 것이 몇 가지.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임의규정이 뭐냐 봐봐요.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합의가, 당사자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것 이 말이죠. 여기는 말이죠. 강요규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임의규정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해도 유효인 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임의규정은 뭐가 있냐? 먼저 비용상환청구권. 이 비용은요, 필요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있단 말이죠.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요, 비용상환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임차권이죠. 양도와 전대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요, 여기 비용상환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차임지급시 차김. 차임지급시기. 원래 차임은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 원칙. 이건 봐봐. 무조건 차임하면 안 돼. 작년에요, 공인노무사 시험인지 아니지. 작년에 노무사 시험 같아요. 노무사 시험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면요. 우리 시험이 나왔었나? 여기 그 대지 있죠, 대지. 건물하고 동산하고 건물하고 대지. 대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동산 건물 대지는 매월 말. 우리 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 기타의 토지, 기타. 기타는 뭐죠? 대지 말고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매년 말해 준다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럼 매월말하고 매년말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하고 대지 위에 건물 있죠? 건물하고 동산은 매월말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은 언제다? 매년말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불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로 선불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숙박시설 들어갈 때 원래는 나올 때 줘야 된단 말이죠. 숙박비를요. 그런데 언제 달라가죠? 들어갈 때 달라가죠. 들어갈 때.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178페이지 한번 보셔요. 178페이지 보면은 소수자 보호 편면적 강요규정이고요. 임의규정은, 그럼 임의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상환청구권. 임의규정 봐봐. 밑에요.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유효고 불리해도 유효. 이 말이 중요해.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인 것, 그건 임의규정을 얘기해요. 불리하면 무효인 것 강행규정.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규정은요,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차임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건 암기해야 돼. 특히요, 비용하고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것은 암기해야 돼. 무슨지 아시겠죠? 뭘 한다고? 암기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법정 갱신한 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놨어. 나중에 이거 한번 나중에 이것은 뭘 할 때 보냐면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요. 참고라고 되어 있죠. 참고는 이런 계약금, 아까 우리 계약금 몇 번 얘기했죠?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무슨 말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있는 것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묶어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맨 밑에 봐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비용이죠?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다 묶어놓은 것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재산, 진입자, 임차인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만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하고 임차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별표 해놨죠? 거기 보면은요,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권이 없고 유익만 있죠. 임차인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로 부담한다 말은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고, 전세권에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해. 집주인은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전세 산다. 전세 살면은 벽지를 누가 발라주죠? 내가 발라야 돼요. 월세 들어가면 누가 발라주죠?
집 주인이 발라주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정리 한꺼번에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이요. 자, 그 다음 장 보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시냐면 여기요 임대인, 임대인에요. 여기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니까요. 그럼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아니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면 임대인은 뭐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하죠.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니까. 반대로 하면 임대는 의무죠. 임차인한테 의무는 반대로 하면 임대인한테는 뭐가 돼?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차임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하고 권리는 서로가 반대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는 뭐가 있냐? 수선 의무가 있고요. 수선 의무요. 임대인의 권리에는 차임 청구권이 있죠. 차임 청구권이요. 그럼 차임은 뭐가 원칙이에요? 후급이 원칙이라고 했죠? 후급. 잘 봐. 이제 차임 증액 청구하고요. 차임 감액 청구가 있잖아요. 그럼 증액이 좋아요? 감액이 좋아요? 아니, 차임은 증액이 좋아? 감액이 좋아? 여러분요. 아니 이걸 생각을 하려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고 이 기준을 삼아야 돼? 아,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임차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 모든 것을. 알겠죠? 임대차는 누구의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집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알겠죠? 자요, 차임을 증한 게 좋아요? 감액이 좋아요? 감액이 좋죠. 근데 감액을 금지해서. 감액을 금지해서.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요거 증액은 임차인한테 안 좋잖아요. 증액을 금지해서. 증액을 안 하겠대. 그럼 좋아 나빠? 그러니까 좋고 이거요. 알겠죠? 그런데 차임을 증액을 안 한다고 했는데 사정 변경이 생긴 거예요. 사정 변경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는 있죠. 지금처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경제가 많이 셧다운된 상태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러면 심심찮게 가서 보면 여기는 근데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여기 허평동 여기는 상가가 많이 적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가요 처음부터 건설할 때 상업지역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요. 그럼 그렇잖아. 아파트에 비하면 상업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거의 임대 나온다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임대 뭐 3층 전체, 4층 전체 뭐 이렇게 임대 나온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임대료 절대로 증액 안 할 테니 3년 동안 우리 상가에 좀 들어와서 일 좀 해라, 장사 좀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코로나가 갑자기 백신 맞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옆에는요 월세를 100을 받는데 우리는 30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그건 증액을 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임대는 어때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위험 걸려가지고 위상가 돼가지고 위 막 넘어 걸려가지고 밤에 걸어다니도 안 되고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것보다 올려주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보면 차임 청구권이죠. 증액 금지 줄거 봐. 증액 금지 유효죠. 감액 금지 그러면 무효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증액 금지는 무효인데 사정 변경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 알겠죠? 그다음에 수선 의무죠. 밑에 수선이죠. 자 봐봐요. 수선은요 통상의 수선이 있고요, 소규모 수선이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 있어요. 이건 뭐 항상 이런 봐봐요. 대규모는요 언제나 임대인이에요. 무조건 임대는 언제나. 통상은요 언제나 임차인이에요. 통상이 뭐다?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전구 나가죠. 전구 나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환하면 되죠. 누가요? 임차인이. 그런데 여러분요 혹시 원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학교 근방에 가보면 대학교 근방에 가보면 원룸이 있거든요. 이 여학생들은 자기가 변기 막아놓고 변기를 자기가 변기 뚫어달라고 전화 온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뚫어야 돼? 그럼 그 변기는 자기가 뚫는 거예요. 통상적인 거,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 그것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변기가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하면 그럼 누가 가서 뚫어주냐고. 그것을 무슨 알겠죠?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건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소규모는요, 소규모 수선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기준이 뭐냐, 기준이 그것을 수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에어컨을 돌리는데요,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돼요.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그럼 내용이 안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지금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임대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선하지 않고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요 설령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요, 보일러가 문제가 되죠. 보일러 그거 누가 수선해야 돼요? 보일러 누가 수선해야 돼? 임대인 임차인가 애매하죠.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보일러를 운전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찬물이밖에 안 나온다, 더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요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그 보일러가 고장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아냐고요. 누가 와야 되죠? 수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비스맨이 와가지고 체크잉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맨이 오면 뭐를 해야 돼? 출장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장을 타기 때문에 와서 보고 에게 휴지 하나 나가는 거예요. 500원짜리요. 그럼 500원짜리 휴지 하나 나갔으니까 그것은 임차인이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요? 그것이 500원짜리 휴지가 나간지 안 나간지 하는 것은 체킹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대인 수선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선은요, 수선은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자, 통상의 수선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다. 변기가 막히거나 하수가 막혔다. 그럼 뭐 하면 돼? 뚜러뻥 사다가 부어놓으면 되죠. 알겠죠? 소규모는요, 원래는 임대인이에요. 합의로 임차인이야.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어. 그건 소규모예요.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기준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요, 좀 어리는 거 봐봐. 우리 여기 학원 봐봐. 우리 학원 건물에 보면 어딘가가요, 여기 지금 다 막아놔서 제가 지금 햇빛이 돌아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여기요, 이게 밖이 노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죽어가지고 이게 프로젝터를 쏴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요. 할 수 없이 그걸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가 문이 잘 안 열려요. 한 번 열면 안 닫혀요. 알죠? 그런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잖아. 원래는 임대인이 해줘야죠. 그런데 저걸 만약에 수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가 사달이 와야 돼요. 고가 사달 와서 밖에서 다시요, 문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굳이 다른 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세요. 우리는 임대인 것은 그닥 그렇게 크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법조문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봐요. 자, 여러분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차인에요, 뭐가 있어요? 여기 권리가 있고요, 임차인의 의무가 있어요. 이러면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권리가 중요하다. 105번 얘기했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래서 의무가 뭐냐면요, 의무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잘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인도를 해야 돼. 보관했다가 인도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관했다가 인도하는 거.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화재 때문에 인도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는 뭐 때문에 이것을 화재가 발생해서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임차인이 증명을 못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 왜요? 이 지금 건물은요, 임차인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집주인은요, 집주인은 지금 서울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주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못하면, 화재가 나서 불탔죠. 그럼 본래의 용도대로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임차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보관했다가 반환한 인도 의무가 가장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거기서 한번 봐봐요. 임차인의 의무, 보관 의무, 인도하는 의무죠.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거나,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원래 임대차는 보증금이 없어도 돼요. 월세만 주면 돼요, 차임만.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다. 차임, 임차인은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죠.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했죠. 빌렸죠. 여러 사람이 물건을 빌렸어.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을요, 세 사람이 300만 원에 빌렸단 말이죠. 그럼 각자가 100만 원씩 내야 돼요? 합해서 300을 내야 돼요? 아니, 세 사람이 월세를 했어, 이 건물을. 그러면 각자가 100씩을 내야 돼요? 합해서 300을 내야 돼요? 합해서 300을 내. 그걸 연대라고 그래. 만약 한 사람이 돈이 없으면 나머지 사람이 둘이 합해서 300을 내야 되죠. 그걸 연대 책임이다. 연대, 동그라미, 연대. 그 다음에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수리를 요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수리하면 안 돼요. 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통보를 해야 돼. 이거 수리 좀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만약에 보일러가요, 돌아갈 때마다 소리가 나. 덜컹덜컹 소리가 나. 그러니까요, 듣기 싫으니까요, 새 걸로 바꿔버렸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임대인한테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이거 자기 물건이라고 하거나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한테 통보해야 돼. 희한한 놈이 있다고. 그럼 임대인이 알아서 해결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죠. 이건 중요해. 우리가 원상회복 의무 맨 끝에 줄 거 봐. 원상회복 의무가요, 임대인이 자기가요 뭔가를 해준다 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항상 뭐라고 되어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 그 후에 이제 권리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보면요, 여러분 임대차는 뭐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용도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그걸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차임이 있어. 차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에서 채권적 전세를 해가지고요, 전세금만 주고 월세 안 내고 사는 사람들 있죠. 전세금만 주고 전세권 등기 안 했어. 전세금 뭐죠? 보증금 주고 월세 안 낸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원칙적으로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이 권리를 보면, 권리는요, 먼저 보증금 반환청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용상환청권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요 항상 시험에 나와요. 여기요 비용하고 부속물에서 거의 요즘 최근에 매년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상물 매수가 시험에 자주 나왔거든요. 요즘은요,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은 조금 뜸하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고요. 자, 이제 보증금하고 뭐하고 관계가 된다? 보증금하고요, 여기요 뭐죠? 대항력하고 문제가 되고요. 비용하고 부속물은요, 여기는 부합하고 연결이 되고, 부합. 지상물은 뭐하고 연결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 이것은요 존속 기간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논점을 한꺼번에 이걸 보면서 논점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대항력이라는 거죠. 대항력. 이런 대항력이라는 건 뭐죠? 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요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임대인 임차인이죠. 보증금 1억 원에요, 월세 100만 원 주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다?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갑이요 이것을 집을요 5월 1일 날 병한테 팔아버린 거야. 병한테 팔아버려.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병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야 무슨 말이래, 나 10월 1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을은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럼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줬으니까 당연히 갑한테 받아야죠. 갑한테 줬잖아요, 보증금을. 병한테 달라고 할 수 없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보증금 1억 원이요, 월세 100만 원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사람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걸 뭐다? 채권이죠. 이렇게요. 채권인데 이 사람이 뭐를 했다? 전입신고를 했어. 또는요,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나 등기를 했어. 응? 이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죠. 그런데 전입신고나 등기했는데 갑자기요, 여기 5월 1일 날 집이 똑같아. 저기하고 벽이 바뀌었어. 병한테, 양수인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야, 내가 집 샀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나가. 여기는 전입신고라든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는 전입신고가 등기했잖아요. 전입신고라 등기라면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겨.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대항력은,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지금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럼 원래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을은 누구한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갑에게만 주장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등기나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을은 갑하고의 계약의 내용을 갑이 아닌 제3자 병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즉 을이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자기는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한다니까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있으면?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 대항이라는 건 뭐다? 대항. 자, 대항이라는 것은 갑과 을 간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럼 항상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나온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대항이란 말은. 그래서 박스를 봐봐. 원래 박스 오른쪽 박스를 보면 첫 번째 왼쪽 거 대항력이 없죠?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보증금을요. 그런데요, 왼쪽 보면요, 을이 갑한테 청구하죠? 을이 갑에게.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청구해. 그걸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을 제기하면요,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 대항한다는 말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대항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이 집을 팔 때 을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이 동의가 할 때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대항한다는 것은 당연히 을은요, 갑과의 계약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다? 우리 주택임자 보호법에 보면 집이요, 매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했냐면, 당연히요, 이 갑은요,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을한테 알리지 않아도 큰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적으로 거기서는 양수인이 뭐를 하니까? 승계하니까. 당연히 승계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집이 이미요, 매매가 됐어. 매매가 된 상태에서요, 이 일을 제기해서 나간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집 팔고 나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을 팔려고 하면은 매매 계약도 하고,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중도금도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 사람을 한다? 나 여기서 살기 싫으니. 왜?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나 당신 집 팔면 나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 보증금 달라.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뭘 하니까? 승계를 해버리니까요. 이때는 이 일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한다 이 말은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매매된 사실, 계약된 사실을 알면서 이 일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대항이 뭐라고? 대항한다가 뭐라고? 뭘 주장해?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하고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계약 내용을 그대로 누구한테 주장한다? 제3자한테 주장. 그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봐요. 이제 대항력 배웠죠? 자, 그럼 보증금만 볼까요? 보증금. 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계약해가지고요,
보증금 1,000만 원이요. 월세 1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 을이요. 벌써 여기서 2기를 연체했어. 연체. 지금요 9월 1일인데 8월 1일인데 벌써 2번을 연체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200만 원 연체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200을 공제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 보통 뭐라 하죠? 아,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할 수 있냐고 없냐고. 할 수? 가장 중요한 것은 봐봐. 여기 8월 1일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전속 중이죠. 잘 봐야 돼. 전속 중이냐 기간이 종료가 됐냐 이것을 잘 봐야 돼. 전속 중일 때는 아무리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임대인의 권리예요. 임대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고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차임 연체가 돼. 차임 연체가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임이 연체가 되죠? 좀 이따 보면 지상물 매수 청권, 부속 매수 청권이 없는 거예요. 차임이 연체가 되면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시면 보증금 반환 법 전속 중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줄곧 임대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공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공제하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잘 봐야 돼. 전속 중인지 종료가 됐는지를 잘 보라고. 종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봐봐, 여기 종료가 됐죠.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종료가 되죠. 당연히 어떻게 한다? 보증금에서 차임 빼는 거예요. 당연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기 연체 200만 원 빼고, 만약에 또 을이 잘못해가지고 또 손해배상 100만 원 있다, 300만 원 빼는 거예요.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만료가 되면은 당연히 바로 옆에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 중이냐 종료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속 중이냐 종료냐 중요해. 자, 그 다음 장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지상물 매수 청권이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는데요, 거기 어디로 먼저 보냐? 부속물 매수하고요, 비용상환 청권을 먼저 볼 거예요. 법조문상으로는 지상물이 먼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부속물을 먼저 볼 것이다. 자, 여기 봐봐. 이제 이러면 뭐가 가장 어렵냐면요, 대항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요 어떻게 했냐 봐봐. 이렇게요. 대항력은 먼저 전입신고할 수 있다.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는요 사업자 등록이 있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죠.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임대차 등기가 있고. 똑같은 말 같죠? 똑같은 말. 이것은 민법 621조. 민법 621조에는 임대차 등기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다 인정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달라고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 그럼 내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하죠. 그걸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비교를 하라고. 이 두 가지 다 등기하게 되면 다 뭐가 있어? 등기하게 되면 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을 대신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그럼 주택은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하면 돼. 등기 안 해도. 그런데 땅은 등기 안 하면 전입 신고가 돼야 안 돼. 토지는 전입 신고 돼야 안 돼. 토지다가 누가 거기서 기다렸다가 받아요? 없잖아요, 토지는.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되냐? 622조가 어떻게 되냐? 토지는 이렇게 돼 있어.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야죠. 그건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등 깨지면 뭘 방하는 줄 안 해죠. 알겠죠? 그럼 어떡한다? 임차인 땅 빌려서 여기다 건물 지어. 우리 건물 지어. 건물 짓고 나서 이 건물에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 건물 지었으니까 보존 등기 하죠. 첫 번째 등기 보존 등기 하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건물을 짓고 4월 1일 날 건물에다 등기하죠. 그러면 4월 1일 날 임대차 등기가 있는 곳으로 봐줘버려. 하도 등기 안 해주니까. 나쁜 사람들이 안 해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도 등기, 얼마만큼 등기 안 해주면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등기하고 똑같이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는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토지는 등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등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땅 빌리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면은 그 등기는 건물 등기면서 동시에 무슨 등기다? 임대차 등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 건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잘 봐야 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꼭 봐야 돼. 보존 등기를 했으면 뭐가 있고? 대항력이 있고, 보존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주간방 못지않게 대답을 잘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알겠죠? 이렇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주간방 사람 실시간 라이브로 듣다가 열받을 수 있다. 알겠죠? 자, 부정을 매수요. 보시면요. 자, 이제 봐.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여기. 우리가요, 이건 하나의 법은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법은 하나의 수학적 공식하고 비슷해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돼 있어. 하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갑이잖아요. 갑이 지금 을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근데 을이 여기다가요. 을이 뭘 한다? 중축을 한다. 중축. 을이 중축을 한 거예요.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가 독립성이 있다. 여기가 독립성이 없다. 여기가 독립성이 있죠. 여기는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은 이것은 부합이 아니다.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물권법에서 배웠어. 이것은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야. 부속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요, 여기 TV 봐봐. TV는요, 건물 TV 뗀다고 해서 건물이 망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독립성이 있죠. 부합이라는 건 뭐죠? 뗄 수 없거나 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벽에가 페인트가 붙여 있죠. 페인트는 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근데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죠. 벽지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뗄 수 있는데 그 벽지 다 찢어지잖아요. 다른 벽에다 바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없으면 그거 망가지죠. 떼면 망가지죠. 그걸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합이다. 그런데 TV는 저 TV 모니터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른 데다가 붙이면 TV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이것은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뭐다? 부합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다. 이것은요, 소유권의 객체이다 아니다.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객체가 아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비용.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여기는 뭐라 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걸 하나의 세트에 세트. 항상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지물포 사장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벽지를 가지고 왔죠. 벽지. 이 벽지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죠. 독립성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열어서 풀을 발라서 벽에다 발랐어. 그럼 이제는 이 벽지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주인은 벽지 주인은 뭐 달라고 그래요? 가서 돈 달라고 하죠. 그걸 비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다. 자, 비용이란 말은 독립성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부합이 돼야 돼. 구성 부분이 돼야 돼.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이런 봐봐. 팔. 내가 계속 얘기하자. 팔. 독립성이 있어 없어? 있어? 없잖아요. 이것은 뭐다? 내 신체의 뭐다? 일부죠. 일부.
그걸 구성부이라고 하죠. 내 신체에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다행이죠, 다행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만약에 분리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분리되는 순간, 알겠죠? 우리가 뭐 옛날 영화 보면 그 교수형 취하는 거 있죠? 단두대 철커덕 분리가 돼도 독립성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죠? 죽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독립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감각적으로 알면 돼. 페인트, 벽에 페인트 뗄 수 없잖아요. 부합이다. 분리복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중축하죠.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판례가. 중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문제다? 비용입니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비용은 임의 규정이다. 그럼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비용은 누가 청구한다?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는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비용은 임의 규정이야. 우리 아까 임대차 첫 시간에 비용은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요? 난다고 해줘. 자,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이게 중요해.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은 것은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라고. 그래서 저는 봐봐, 이런 경우 원래 이 상가 건물이 원래 이게요 1억 원에 월세가 100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학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요 부속물이란 건 뭐냐? 부속물은 반드시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봐봐, 저 스피커 다 독립성이 있어 없어? 있자. 저걸 부속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가 이 학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상가하면서 나 이거 학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프로젝터 설치하고 TV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 끝나면, 계약 기간 끝나면 너가 이거 살래? 물어봐야지. 너가 살래?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 그것을 동의죠. 응, 알았어, 내가 살게. 동의. 자기가 이렇게 시설해 놓고 내가 학원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당신 학원하려면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너 사. 그래서 너 사. 너가 이거 사. 그럼 내가 샀어. 매수. 임대인한테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럼 임대인한테 다시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독립바닥에서 무조건 부속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독립바닥에서 부속물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그것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는 것, 그것을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상가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때 묻고 시설해요? 묻지 않고 시설해? 묻지 않고 보통 자기 멋대로 시설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편면적 강의 중이니까 임차인한테 뭐를 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유리하면. 그러니까요 여기가 1억 원에 100인데요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 너 이런 거 설치하고 강의하고 내가 5년간 계약을 해줄 테니 원래 1억에 100인데 그냥 2천에 30만 원만 내고 그럼 너 5년 동안 일해. 여기서 강의해. 학원해.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 놓고 가.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100만 원이 30이면 한 달에 70이면 1년에는 800이 넘게 유리잖아요. 800이면 5년이면 58, 40, 4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사하는 게 얼마나 된다고? 당연히 그러면 예스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이런 경우는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이런 경우는 부속물 매수를 포기해도 유효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데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부속물은요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증금 있다고 해서 월세 안 내죠. 그럼 2번 이상 연체하죠.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임대인한테 샀어도 매수 청구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월세 관리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부속물은 토지는 아니야. 건물 기타 공작물이야.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있어서 부속물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비용. 비용은요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물권법하고 똑같아요. 필요비는 뭐다?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여기서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 즉시. 또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임대차가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고 물건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중추한 거 있죠. 중추한 것은 부속물이다, 비용이다. 중추한 것은 뭐라고 했어? 비용이라고 그랬죠. 동일성이 없으니까.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 임차인이 중축을 하고 나서 임대인 너 가져 그랬어. 임차인이 중축하고 임대인 너 가져 그랬어. 그 말은 나는 중축한 것은 비용인데 나는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다? 비용 포기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게 비용 포기, 이런 뜻이라고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뭘 하죠? 원상 복구하죠. 원상 복구. 원상 복구하잖아요. 원상 복구란 말이 뭐예요? 내가 시술한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거부 원상 복구한다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다, 이런 뜻이야. 내가 다 떼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 약정이 있거나 중축한 것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단 말은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 원상 복구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어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어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부속물이요 중축이라고 되어 있죠. 중축은요, 이 벽이 있죠. 벽에 TV 들어있죠. 있어요? 벽에 TV 있죠. 벽에 봐봐. 벽에 TV는 뗄 수 있죠. 근데 밑에요, 벽에 벽지는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으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그것을 뭐란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비용 상환 청구,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비와 유익비는 종료 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속물은 봐봐요. 토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종료가 돼야 돼.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이 3번하고 4번 중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가 있어야 되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아까 말했죠? 월세를 2번 연체하면 안 된다고.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고. 알겠죠?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를 해야 된다고. 청구권 앞에 매수죠.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자, 강행 규정이죠. 밑에 봐봐.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으나 줄곧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한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함으로 포기해도 유효이다, 이렇게. 포기해도 유효이다,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알죠?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맨 밑에 182페이지 있는데, 그 표시인데 맨 밑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 줄거, 중축한 부분 줄거라고. 그 위에다 써 독립성 X 이퀄 비용의 문제, 이렇게 써. 비용의 문제. 이런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을 누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뭘 했어? 합의했다. 그 말은 나는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줄거 원상 복구. 이런 원상 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상 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나는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비용을 만다,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비교 문제. 비교. 두 개 비교하는 거죠.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문제 낼 때. 그러니까요,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매수 청구권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알겠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자,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 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지상 매수 청구권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갑자기요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또 한번 나왔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는 뭐냐? 지상 뭐죠? 지, 땅. 오케이. 땅 위에죠. 봐봐요. 여기 가베탕 토지죠. 의리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땅 빌려서 여기다 건물 지었어. 건물 또는 나무를 심었어. 나무. 알겠죠? 이 건물에다 뭘 한다? 건물에다 의리 뭐를 해? 등기해. 등기하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받다? 임대차 등기로 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지금 아마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응?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는 거의 등기를 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건 지상물이 지금 현존을 해. 20년 계약하고요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뭘 한다? 의리 채무불이행이 없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 아주 대단하죠.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의리 가반때 뭐라냐? 의리 임차인이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요.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갱신을 청구해. 갱신했는데 임대인이 말한다. 임대인이 노 싫은데 이렇게 임대인이 노 하죠. 그럼 이때 이제 뭐라 한다? 그러면 너 저거 사야지. 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 여러분 땅 좀 있다고 자랑할 게 못돼. 엉뚱하게 하면 땅 뺏기는 수가 있어. 내 땅을요 우리한테 빌려줬죠. 나무를 심으라고 건물을 지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간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우리요 그럼 기간이 가면 30년 10년 계약했어. 10년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가지 않고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럼 연장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뭐라 한다? 싫은데 우리 아들내미 와서 여기서 장사한다고 하니까 너 나가. 나 우리 건물 이거 철거하고 너 나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뭐라 하냐? 내가 왜 철거해? 그럼 너 이거 사.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 둘 중 하나예요. 연장해 주든지 건물 사든지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게 하거나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은 아주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 꼭 불리한 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월세를 몇 번 이상 안 내면 2번 이상 안 내면 지상물 매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월세 안 낼 때 가만히 있어야죠. 월세 안 내면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돈 빌려서 갚아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럼 몇 번 이상? 2번 이상 안 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하고 이거 철거하고 나가야 돼. 그럼 저 사람 철거하려면 돈 들어 안 들어? 돈 드니까 저걸 포기하고 나가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임대인이요 나가라고 그래.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했어. 여러분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너 나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갱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 갱신 안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해. 자 그럼 잘 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OX X라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연장 안 해주면 그러면 너 지상물 매수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자 다시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러면 갱신을 요구해. 그러면 임대인이 노해. 그러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너 나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갱신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바로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억수로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지상물이 뭐냐? 지상물은요 더 간단해. 이건 무허가 미등기, 무허가 미등기여도 건물이어도 지상물이 다 매수 청구해. 그럼 이런 봐봐.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도 임대인한테 소용이 있냐 없냐? 그건 불문해.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경제적 가치 불문해. 안 따져. 임대인이 동의했냐 안 했냐? 임대인의 동의했냐 안 했냐? 그것도 불문해. 그것도 안 따져. 그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건물 사야 돼. 무조건. 나는 나는 여기다가 빌딩을 짓고 싶어. 나는 이런 한옥 필요 없어. 사서 부숴야 돼. 내가 사가지고 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지상물이 만약에 여기요 갑의 토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갑의 토지하고 A라는 사람의 토지를 두 개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어. 응?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빌려서 건물을 지면 이 건물은 남의 땅 위에도 있잖아요. 그것을 갑한테 이거 다 살아가면 갑이 사가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판례가 또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줬더니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줘가지고 병이 여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병이. 알겠죠? 또는요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더니 또는 지상권을 설정했더니 을이 병하고 병한테 전대차를 줘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런 경우 병은 갑한테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월세를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지상물 매수란 것이 무엇인가? 지상물 매수라는 것이 그러면 지상물 매수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상물 매수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 당시 여기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알겠죠? 만료 당시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청구해. 아주 중요해. 만료 당시 건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 건물을 임차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럼 임차인 소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 임차인 앞으로 있어야 돼. 알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자기가 임차인인데 건물에 대한 등기를 다른 사람으로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알겠죠? 임대차 종료 당시 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종료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죠? 대항해야 되죠? 대항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토지에서 대항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임대차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라면은 그 보존 등기를 뭐로 봐준다?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포기를 못한다. 그래서 봐봐요. 원칙적으로 포기를 못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갑이 어떤 놈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그래. 그럼 허락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을이 뭐라고 그래? 내가 20년 지나면 이 지상 건물 포기하겠다. 내가 너한테 양도하겠다. 이거 반드시 내가 약속하고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건물을 짓겠죠. 이런 약속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조건 무효라니까. 왜? 건물 철거하고 건물 포기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무효라니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건물 지었죠.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갑이요 을한테요 건물 철거 소송을 했어. 철거하라고 소송을 했어. 소송을 해가지고 갑이 승소했어. 갑이 승소를 한 거예요.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했는데 왜요? 을이 자기도 법을 잘 모르니까 철거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니까 돈 드니까 소송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2번 이상 재판장이 안 나오면 패소가 돼. 그래서 갑이 승소를 했어. 승소했는데 이 건물 땅 주인도 잘 모르니까 자꾸 갑한테요 내용증명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승소했으니 너 건물 철거라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법무사가 뭐라고 그래? 아니 지상물 매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런 것이 있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철거하라고. 지금 철거가 됐어 안 됐어? 아직 철거가 되기 전이죠. 판례가 뭐라고 했냐? 아무리 승소했어도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는 언제까지다? 철거가 되기 전까지다. 아시겠죠? 자 위에 자요 182페이지. 자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 임차인이요
여기 보면 그 위에서 임차인이 건물 신축 후 보존 등기라면은 토지 임대차도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줄곧 토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이익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그 다음 밑에 봐봐. 당구장. 갑이 을에게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줄곧 철거 전이라면 매수 청구. 철거 전이라면 매수 청구. 철거 전이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죠. 임대인이 노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다. 해지 통고한단 말은 갱신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거나. 그럼 지상물이 뭐다? 그 위에 1번 무허가 미등기 인정된다. 무허가 미등기. 자, 오른쪽 박스 조그만 거 봐봐. 오른쪽에 박스 조그만 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세 번째 세 개가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무허가 미등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 무허가 미등기가 되려면 우리 봐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무허가 건물에 그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럼 그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입신고가 되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돼. 됐죠? 무허가 미등기. 그 다음에 그 이제 다시 봐봐요. 임대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가치를 불문하고 4번 중요하죠?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됐다.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건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요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서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옆에 전부 매수 청구 아니에요. 전부 매수 청구 X에 X. 전부 매수 청구 X. 전부 매수 청구 X. X가 지금 빠졌어. 전부 매수 청구 X 이렇게. 그다음에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이런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래도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바로 옆에요. 지상물 철거하기로 약정했죠.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다 무효가 돼. 지상물 철거를 약속해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매수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청구 당시 시가대로.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이 건물에 있잖아요. 이 건물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시가가 5억인데요. 근저당권이 2억인 거야. 2억이 근저당권. 그럼 매매대금이 5억이에요? 3억이에요? 매매대금이 얼마다? 매매대금은 이 건물이 5억, 시가가 지금 현재 5억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저당이 2억이 잡혀있어. 그럼 매매대금은 5억이다 3억이다? 우리가 매매대금을 정할 때는 피담보 채권을 공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매매대금은 5억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정할 때 피담보 채권을 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에서 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것을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럼 여기 지상물하고 부속물하고 비용상환권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요. 하고 부속물하고 지상물하고 2문제가. 그래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186페이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잠깐 한 5분 쉬었다가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걸 보고요. 보고 앞에 어디를 안 봤냐면 176페이지를 안 봤어. 176, 174, 176. 알겠죠? 174, 176을 안 봤어. 안 봤죠? 안 봤죠? 그래서 먼저요. 여기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먼저 설명하고 이걸 얼마 안 걸려요. 알겠죠? 설명하고 앞에 하세요. 잠깐 이거요. 교환하고요. 화면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